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울리히 슈나벨 지음, 이지윤 옮김. 이 책에서 아주 일부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빅터 플랭클 박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감명을 많이 받은 책을 몇 권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죽음의 수용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터 플랭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영혼의 의사 빅터 플랭클. 빅터 플랭클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무명 인사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하나로 꼽는다. 어떤 사람은 플랭클이 발전시킨 로고 테라피를 미신의 일종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플랭클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각과 논쟁은 그의 신념이 널리 알려지기에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그와 개인적으로도 교류가 있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는 달리 플랭클의 사상은 한두 가지 간단한 키워드로 축약해내기가 어렵다. 충동, 억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등 플로이트 하면 떠오르는 용어나 개념들이 있다. 하지만 플랭클에게는 그런 식으로 대중화된 용어나 개념들이 없다. 게다가 플랭클이 주로 다룬 의미와 확신이란 주제가 20세기 후반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그의 비판적 능력을 의심했다. 20세기는 사람들이 이전의 신조와 양심을 기꺼이 해체하고 모든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던 시절이었다. 플랭클처럼 의미나 희망 등의 개념을 말하는 삶은 가망 없을 정도로 순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플랭클의 사상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물론이고 경영학에서도 의미의 중요성을 다시금 발견했다. 몇 년 전 경제 전문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리기도 했다. 의미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하며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책이다. 이와 비교하면 그 밖의 것들은 그 중요성이 훨씬 덜하다. 비단 경영자들만이 플랭클의 가르침을 흥미롭게 여긴 것은 아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였다.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플랭클은 전문적 이론가이자 실천적 의사로서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서도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인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 고향에서 추방당했고 3년간 강제 수용소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전쟁이 끝났어도 수용소 생존자들 상당수가 그때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토록 공포나 악몽, 그 밖의 심리적 병증에 시달렸다. 플랭클 또한 그가 경험한 부당한 일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다. 전쟁 직후 그는 빈으로 돌아와
폴리클리닉의 신경과 과장직을 맡았고 심리치료를 위한 의사협회를 설립했다. 플랭클은 32권의 책을 썼고 빈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전 세계 29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열정적인 등반가로 활동적이기도 했던 그는 67이라는 나이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품고 산 확신은 인간에겐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본인 스스로가 수용소라는 비인간적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다. 빅터 플랭클의 유명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원제 트로트템 야쭌 레벤 자겐은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는 뜻이다. 플랭클은 이 책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플랭클에게 인간이란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개별 사례 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고 기록했다. 배고픔과 수면 부족, 비인간적 처우,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계속된 공포, 그럼에도 여전히 수감자의 전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도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격을 유지하는 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자유가 있었기에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기 위한 기회를 찾는 일이 허락되었다. 이런 생각은 플랭클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넓은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미 4살 때 선잠을 자다가 언젠가 나도 죽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놀라서 깨어난 경험을 밝혔다. 하지만 그때 그를 괴롭혔던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삶의 허무함이 삶의 의미를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때 죽음이야말로 처음부터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질문에 천착하다 보니 당연히 성격도 범상치 않았다. 훗날 한 심리학자는 프랭클을 두고 그처럼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현실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감성을 보이는 넓은 스펙트럼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랭클은 이런 자신의 성향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스파르타식 인생관과 의무감을 실천해 보이며 그를 완벽주의자로 양육했다. 하지만 그가 어질고 선하다고 표현한 어머니 덕분에 그는 냉혈한이 아닌 인정 많은 완벽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플랭클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자 했다. 특히 당시 빈에서 번성했던 정신분석이 그를 매료시켰다. 빈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이미 그는 정신분석 입문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수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본 긍정과 부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란 논문을 써서 지그문드 프로이트에게 보냈다. 고등학생의 연구에 무척 감동을 받은 프로이트는 이 논문을 자신이 발간하는 국제 정신분석학 저널에 실었다.
1924년 의대에 들어간 플랭클은 특히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고통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 상담도 꾸준히 진행하며 1930년에는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특별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실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플랭클의 이름이 빈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살 위험성이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자살자 구호 단체를 이끌었다. 그러는 동안 의미에 대한 문제가 그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그는 의미, 내용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를 결합한 로고테라피를 주장하며 당시의 영향력 있는 그리고 그에게도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심리학자 지그민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와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성적 억압이 주는 영향에 주목하며 인간의 모든 동기는 쾌락을 찾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아들러는 인간을 추동하게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보았다. 프랭클은 이 두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인간에게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플랭클은 호모 사피엔스는 이상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현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위해 인생을 바칠 수도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프로이트와 아들러에 이어 플랭클의 제3의 빈 정신치료 학파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플랭클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와 삶을 긍정하는 태도는 오스트리아 정권이 나치에 이양되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합병된 이후 유대인이었던 플랭클에겐 아리아인 환자의 치료가 금지되었다. 그는 외국으로 피신하는 대신 유대인을 치료하는 로스차일드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빈에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2년 9월 결국 그의 집에도 나치가 들이닥쳤다. 막 몇 주 전에 결혼한 플랭클은 아내 틸리, 부모님, 장모님, 동생 발터와 함께 테레지엔 슈타트의 게토로 이송되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테레지엔 슈타트 병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장모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 가스실에서 사망했다. 몇 개월 후 플랭클과 부인도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그의 아내는 다시 베르겐젤벤 수용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숨을 거뒀고 어머니와 동생도 아우슈비츠로 옮겨져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동생은 노역하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만이 홀로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아 막사 이곳저곳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는 수용소 생활을 담아낸 책에서 개인적 경험과 객관적 분석을 혼합한 인상적인 기술법을 보여준다. 플랭클은 종종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며 119104번 수감자가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놀라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기록해 나갔다. 예를 들면 그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학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잠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또한 그는 처음 아우슈비츠에 옮겨지던 날 그를 감싼 이를 모를 공포에 대해 그리고 점차 그 공포에 무감각해진 과정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했다. 감정의 마비, 내면의 무감각과 초연함을 경험한 그는 곧
매일 시시각각 얻어맞는 일에도 무감각해지게 되었다. 심리학자로서 그는 이러한 감각의 둔화를 수감자의 영혼을 그때그때 감싸는데 꼭 필요한 철갑이라고 해석했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플랭크의 두렵고 놀라운 감정은 항상 냉담한 궁금증과 뒤섞여 나타났다. 어느 날 그가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떠올랐던 의문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말짱한 정신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두개골이 박살날까? 아니면 다른 부상을 당할까? 플랭클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는 환자들 가운데 누웠던 경험을 묘사하기도 했다. 방금 사람이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는커녕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남학신과 옷까지 혹은 숨겨둔 감자 몇 알을 가져가며 좋아하고 있었다. 플랭클은 간호사가 시체를 질질 끌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나 막사 입구에 있는 2개의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걸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머리가 괴상한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다. 마침 그때 스프 냄새가 막사로 들어오고 배급이 시작되었다. 스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만 해도 나와 대화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내 감정 결핍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이 내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의식이 플랭클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용기를 준 자극제가 되었다. 그가 항상 자신을 흥미로운 심리적,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도와주었다. 그렇게 그는 그 상황과 현재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단기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심지어 미래의 어느 날에는 관중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있는 밝은 조명이 있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커다란 강단의 연단에 서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상상했다. 이러한 상상의 기술이 비단 두렵고 무서운 일상 속에서 피난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비인간적 상황 속에 놓인 그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플랭클의 관찰에 따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생존을 보장했다. 그는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버티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미래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 더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나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병이 들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몸과 영혼이 함께 허물어졌고 그런 사람들은 금세 죽어버리곤 했다. 플랭클이 생존하도록 버티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아내 틸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아내와 강제로 헤어지고 그런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조차 사랑은 힘을 발휘했다. 하루는 플랭클이 새벽 여명이 밝기도 전에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노동을 하러 얼음장 같은 추위 속을 오열종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감시병들은 고함을 치고 수감자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려가며 발길을 재촉했다. 상처투성이 발로 몇 미터나 계속되는 웅덩이 위를 절룩이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아내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때의 무척이나 생생한 환상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플랭클은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대답을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살아있든 아니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참혹하고 명백한 비극 속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많은 사상가가 지혜의 최고봉이라 말하고 그렇게 많은 시인이 노래한 하나의 진리,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지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아내가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조차 이러한 깨달음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했다. 사랑은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다. 아내의 생사 여부는 플랭크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시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억압적인 수용소 생활을 견디는 데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영적 활동이 활발한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이 비참한 환경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리는 세계로 도피하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다 연약한 구성원들에겐 이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거친 야생보다는 수용소 생활이 더 견디기 수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미래의 상실이었다. 일반 죄수와 달리 수용소 수감자들에겐 정해진 출소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조차 내면의 자유를 허락하는 버팀목은 무엇일까? 플랭클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소 급진적 결론에 이르렀다. 확신은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신념에서 온다는 것. 심지어 고통은 내면의 성취를 가져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룬 것이 있거나 즐거운 인생만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죽음 또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플랭클은 마침내 로고테라피의 핵심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완성했다. 플랭클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몇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의미를 찾는 일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했다. 이렇게 그에게 수용소 생활은 내적 성찰의 계기이자 내면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플랭클도 인정하다시피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은 절망적인 외적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평범한 환경에서는 도달하지 못할 인간적 위대함을 이루어낸다. 모든 독자가 플랭클의 이런 급진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의 심리적 상황을 어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랴. 플랭클의 감동적인 책을 읽고 최소한 당시 상황을 알게는 되더라도 실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플랭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그가 의미를 찾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상과 그런 내적 지지가 없었다면 빅터 플랭클은 몇 년에 걸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1945년 4월에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는 자신이 얻은 교훈대로 살았다. 빈으로 돌아와 다시 정신과 의사로 진료를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작가 한스 바이겔은 그는 어떤
복수와 보복의 충동에서도 자유로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한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몇 갑절이나 되는 악을 이겨냈다. 그의 동포들이 그를 깎아내리려고 괴롭혔지만 그는 수감복을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들을 도왔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에야 플랭클은 남편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간 여동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이 결국 나치 치하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플랭클은 글쓰기에 매진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빈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중요한 저서 2권을 완성했다. 먼저 수용소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원고를 윗돌이 내피에 숨겼지만 아우슈비츠의 소독실에서 압수당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정신과 의사 강제 수용소를 경험하다란 보고서를 8해 만에 완성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간된 이 책의 일쇄는 서점 가판대에서 묵묵히 자리만 지켰다. 책이 팔리기 시작한 것은 영어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이후였다. 독일어 제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말하라로 바뀌었다. 이 책은 전 세계 26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미국에서만 900만 부가 판매되었다. 1991년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빅터 플랭클은 의미란 우리가 삶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최고의 사례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버티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인간은 미래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 더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나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병이 들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몸과 영혼이 함께 허물어졌고 그런 사람들은 금세 죽어버리곤 했다. 프랭클이 생존하도록 버티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아내 틸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아내와 강제로 헤어지고 그런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조차 사랑은 힘을 발휘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사랑 이것이 삶을 버티게 하는 거라는 거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빅터 플랭클에 대한 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